자, 그럼 또 진도를 나와보겠습니다. 이 ICP라고 하는 방법론을 설명을 해보고요. 보통 이 포인트 클라우드 쪽 계열 들어가면 ICP 관련된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했던 것들을 최종적으로 매칭을 할 때 이 ICP라고 하는 방법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ICP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ICP는 조금만 눈여겨서 본다면, 그리고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에 대해서 익숙하게 조금 알게 된다면 적용을 해보시면 되게 잘 되는 되게 특이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활용을 할 수 있는 요소가 여기저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알아두시면 좋은 도구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수렴성, 뭔가 수렴을 시키고 수치해를 토대로 해서 뭔가 하는 것들에서 되게 독특한 유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코리스판던시 매칭을 해야 되는데, 이 설명으로 보면 Iterative Closest Point, ICP라고 불리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표현으로 ICP라는 표현으로 쓰겠습니다. 자, 이 Iterative는 반복적인 이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뭔가 계속 돌려서 하는 방법이고, Closest는 말 그대로 제일 가까운 거, 포인트입니다. 기본 아이디어가 뭔지, 이게 수식은 조금은 뒤에 가서 지저분한 수식이 나옵니다만, 먼저 이론적으로 하시기 전에, 뭐 숫자적인 이런 것들 전에, 수식 이런 거 전에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이제 두 종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예를 들면 모델이 이렇게 둥그렇게 되어 있는 모델이 있다 치고요. 이 녀석이 이제 우리가 실제로 찾고자 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추출을 했더니 샘플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 치겠습니다. 이 두 개는 얼핏 보기에 되게 비슷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보시면 여기에 이 녀석을 가져다가 여기까지 매칭을 하는 것이 우리의 주 목적이 되겠고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생긴 모델이 있는데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지금 보면은 지금 모델은 여기 있고 샘플은 여기 있잖아요. 샘플이 어딘가에 다른 좌표 위에 있는데 얘를 변형을 시켜가지고 어떻게든 해서 여기까지 이동을 시켜 놓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이동도 이만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얘가 각도 변환도에 있을 텐데 그 녀석을 이렇게 해서 딱 갖다 맞추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두 개가 되게 비슷하게는 보이지만 똑같진 않아요. 이게 이제 키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델하고 샘플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개가 중요한 포인트, 데이터 개수도 같지 않고요. 그 다음에는 모양도 사실 완벽하게 똑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샘플은 결국 우리가 뭔가 스캐너를 써서 뽑아낸 것들인데, 그 샘플 데이터는 노이즈도 있고 그 다음에 측정 오차도 있기 때문에 원래의 모델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보시기에도 얘를 어떻게 잘 갖다 매칭을 하면 이런 식으로 매칭이 되겠죠. 이런 방법론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가지고 예를 들면은 매칭하는 부분에서는 슬램 쪽에서도 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곳에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사례로서 제가 여기 뭐 슬램 관련된 얘기도 잠깐 써놨는데요. Iterative Closest Point라는 기법은 뭐냐? 맨 처음에 이제 얘네들을 어떻게 해서 갖다 매칭을 하는데 가장 가까운 점을 먼저 찾습니다. 이 서로 간의 관계에서. 그 다음에는 적절한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찾고, 그 다음에 그 녀석을 실제로 이동을 해서 다시 이걸 계속 반복합니다. 이 과정을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위에는 점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있을 거예요. 그리고 샘플 위에도 세모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점들이 있어요. 그러면 모델은 이제 여기 있는 거고요. 샘플은 내가 뭔가 측정을 해서 위치가 아무 데나 있는 이 녀석인데, 얘를 이 위에다 갖다가 매칭을 하는데, 자, 이 샘플 위에는 여러 가지 점이 있죠. 이 점 중에서 가장 가까운 걸 찾습니다. 네? 이 녀석이 샘플 위에 있는 한 점이, 모든 점들이 모델 위에 가장 가까운 점을 찾아요. 그러면 이 녀석이 여기를 여기 있는 점과 이 점이 제일 가까운 관계겠죠. 이 녀석하고 제일 가까운 것도 얘가 되겠고, 이 녀석도 얘가 될 거고, 얘도 얘가 되겠고, 여기 있는 모든 점들에서 제일 가까운 건 사실 이 녀석이 되겠죠. 자, 그러면 프로시저를 얘기를 드리면, 이게 제가 따로 설명을 안 해놨는데, 자, 이걸 제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델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있고요. 방금 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점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뭔가 이런 식으로 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점들과 이쪽, 여기가 샘플, 여기가 모델이에요. 여기에 있는 모든 점들이 얘하고 제일 가까운 걸 찾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모든 녀석들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직관적으로 이 부분을 설명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해서 여기에 있는 점들이 이 점하고 제일 가깝더라. 그러면 얘네들이 얼마만큼 이동하면 얘하고 가까워질까를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계산된 결과만큼 얘네들을 이동을 시켜요.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좀 있는 점들이 다시 샘플에 있는 점들이 얘하고 제일 가까운 건 어디냐? 이 녀석이고요. 얘하고 가까운 건 이거고, 얘는 얘하고 가깝고, 얘는 이거하고 가깝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또 얘들은 여기에 가까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동을 해야 요 가까운 것들 쪽으로 이동을 시키면은 얘가 다시 요만큼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고, 잘못 그렸네. 이 상태에서 또 가까운 거 찾고요. 가까운 거 찾고, 가까운 거 찾고, 가까운 거 찾고, 여기 있는 점들이 계속 가까운 걸 이렇게 찾습니다. 그러면 벡터로 보시면 이렇게 이동을 하면 되겠죠. 쉽게 말하면 이 양만큼 여기에서부터 H 매트릭스를 찾아내는 겁니다. 뭐 쉽게 말하면 뭐 평균을 써도 좋겠죠. 그리고 로테이션을 해야 되면 로테이션도 나오겠고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보면 지금 여전히 왼쪽으로 이동을 더 해야 되겠죠. 여기에 이만큼이 왼쪽으로 가라고 했고 얘는 살짝 위로 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동을 하게 되면 이제 왼쪽으로 좀 가서 이 녀석이 이렇게 비슷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가까운 거 찾고 가까운 거 찾고 가까운 거 각각 찾은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여기 조금 더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네? 이렇게 가까운 것들이 있으니까 여기는 서로 이렇게 뒤집어져 있겠지만 여기 더 올라가야 되니까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이제 그림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또 가까운 걸 찾으면서 마이너스 형태로 밑으로 내려가는 벡터들이 생기겠죠. 여기는 올라가라고 그러고. 그래서 조금 너무 많이 올라갔으면 그 다음 단에서 이렇게 배치가 되겠습니다. 이 방법론이 ICP라고 하는 기법의 주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되게 말은 쉽죠. 항상 그렇습니다만 말은 쉽고요. 이걸 이제 수식으로 표현해서 반복적으로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꼴은 뭐냐면은 우리가 항상 뭔가 수행을 할 때 꼴이 있어야 됩니다. 꼴은 제일 좋은 트랜스포메이션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녀석이 여기에 있는 모든 점들이 H 매트릭스에 의해서 변환을 했더니 여기에 제일 비슷하게 갖다 붙어 있더라. H 매트릭스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트랜슬레이션하고 로테이션이 합쳐져 있죠. H 매트릭스는 로테이션, 트랜슬레이션, 공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X 벡터가 들어가면 X는 로테이션 한 다음에 T만큼을 더해주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로테이션 한 다음에 플러스 트랜슬레이션 해주는 구조로 되어 있다. 호모제니어스 트랜스폼 초반에 충분히 많이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H 매트릭스를 구하는 게 목표인데, 자, 맨 처음에 샘플에 있는 점들을 P라고 하겠고요. 여기에 있는 점들을 Q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P를, 여기에 있는 점들을 H 매트릭스에다 곱한 다음에 두 개를 빼줘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얘가 변환이 된 다음에 Q 벡터하고의 차이가 나타나겠죠. 이렇게 이동을 하면 P 프라임 벡터가 나오겠고, 이동을 하게 하는, 변환을 하게 하는 주된 요소는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 H입니다. 그래서 P에다가 H를 곱했더니 이 녀석이 나오고, 얘네 두 개의 거리를 최소화시켜보자. 얘들의 몸값을, 거리값을 최소화시켜보자 라고 하는 것이 ICP 메소드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수식을 잡았어요. 우리가 어떤 코스트 펑션, 에러 펑션을 정의한 다음에 모든 샘플에 있는 모든 점들이라는 표현으로 제가 i라는 표현을 쓸게요. 그래서 이 PI가 로테이션 한 다음에 트랜슬레이션 하면, 즉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에서 로테이션 한 다음에 트랜슬레이션 하잖아요. 로테이션에서 트랜슬레이션 한 것과 모델에 있는 제일 가깝다고 판단돼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되게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 건 바로 i입니다. 여기가 pi이기 때문에 여기의 개수가 n개고 여기의 개수가 m개라면 우리는 샘플을 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샘플의 개수 n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야 되죠. 네? 그래서 모든 샘플에 대해서 가장 가깝다라고 판단된 점이 바로 QI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점이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에 의해서 로테이션 한 다음에 트랜슬레이션 했고 얘하고 얘가 가깝다라고 판단했는데 그 사이의 값을 차이 값으로 빼주면 이게 이제 PI하고 QI하고의 사이의 차이 값이 나오죠. 자, 근데 이렇게만 하면 방향성들이나 이것들이 많이 혼란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또는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특히나 얘네들이 노멀 벡터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벡터 방향 얘는 이렇게 차이를 가질 텐데 PI가 변환한 다음에 나온 PI 프라임하고 얘네 두 개 사이의 차이를 에다가 노멀 벡터를 하나 곱해줍니다. 그래서 노멀 벡터는 쉽게는 그냥 이 방향성에 해당할 수도 있겠고요. 또는 PI가 가지고 있는 노멀 벡터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요 차이는 이 차이 벡터에다가 노멀 벡터가 곱해지니까 이 녀석은 이것도 뭐예요? RPI 벡터 나오죠? 더하기 T 하면 벡터죠? 빼기 QI 하면 벡터입니다. 그래서 얘는 벡터이고요. 그 다음에 노멀 벡터하고 얘네 두 개의 도트 프로덕트를 쓰기 때문에 이 값은 스칼라 값이 나오겠죠. 벡터 도트 프로덕트 내죠. 벡터 하기 때문에 이 값은 스칼라 값입니다. 그래서 2라고 하는 값을 미니마이즈 시키기 위해서 최소 값을 찾는다면 우리는 문제를 쉽게 풀어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NI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여기에 NI 정의를 놨는데요. 이 수식에서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얘는 변환을 하잖아요. 이 다른 녀석들도 같이 1대1로 하나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H 매트릭스의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얘가 움직였더니 PI 프라임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얘네 두 개의 사이로 이렇게 구하지 않고요.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노멀 벡터는 바로 QI하고 PI를 빼서 이 결과가 여기에 도트 프로덕트를 이용해서 프로젝션 되게 만드는 것이 주요 핵심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이게 모델이고 이게 샘플이면 데이터가 변환을 통해서 어디론가 갈 텐데 얘 제일 가까운 쪽으로 가게 하는 방향 벡터, 노멀 벡터 n을 써서 얘네 두 개는 얘는 간단히 얘기하면 PI 프라임이 되겠고요. 변환에 의한 거. 얘와 클로즈스트 포인트하고의 두 개의 차이를 요 원래 PI하고 QI의 방향 벡터에 투영을 시켜서 전부 다 거리 형태들로 변환시키는 겁니다. 알쏭달쏭 복잡한 수식 자체는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요. 실제로 해보시면은 별게 없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점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에 의해서 얘가 여기가 있다면 이게 P 프라임이라면 이걸 노멀 벡터로 해서 이 값을 여기다 투영시키고 요 차이를 점점점 좁혀 나가는 방법, 그게 ICP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본격적인 수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수식이 되겠고요. RPI 플러스 T 빼기 QI NI, 이걸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으로 안 쓰고 분리를 해서 로테이션 매트릭스에 PI 그 다음에 더하기 트랜슬레이션 이렇게 분리를 해 놓은 거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거, 로테이션이 제일 복잡합니다. 그냥 여기에 T만큼 있다면 동그라미가 동그라미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면 되니까 이동은 항상 쉬운데 로테이션이 항상 문제를 풀 때 어려운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ICP에서 쓰고 있는 되게 독특한 기법은 로테이션은 사인 코사인이 들어가 있는데 걔를 선형화하는 간단한 방법을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되게 좋은 아이디어 중에 하나예요. 자,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2차원으로 문제를 보시면요, 로테이션 매트릭스는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사인 코사인 00001 이렇게 나오겠죠. 지금 편의상 2차원으로 제가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코사인 값, 사인 값이 감마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감마가 각도 변화가 별로 크지 않으면, 감마가 되게 작다면 값은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 있을까요?
코사인이나 사인이 들어가 있으면 얘네들은 전부 다 비선형 변환에 해당하겠죠. 이걸 비선형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매트릭스의 고부름만 표현하면 선형이겠습니다만, 우리가 감마가 변화가 된다 그러면 코사인이나 사인에 의해서 문제가 비선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선형화하기 위해서 감마가 굉장히 작을 거야. 실제로 해보시면 아주 작지는 않은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선형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리니얼라이제이션을 하는 거고요. 감마가 되게 작다라는 가정을 넣어버림에 따라서 코사인 감마가 되게 작아지면 어떻게 돼요?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감마는 이 값은 마이너스 감마가 됩니다.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이 지능로봇공학과는 공학수학 기초에서 배우셨을 거고요. 정통과는 아마 공업수학을 배우면은 거기서 다뤘을 텐데요. 우리가 테일러 시리즈라는 것을 배우죠. 그래서 제가 1학년 때부터 이거를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멘붕이 오는 이런 사례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fx는 f0 더하기 1 팩토리얼 분의 1 f를 한 번 미분한 거에 0 넣고 x,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 팩토리얼 분의 1 f를 두 번 미분한 거에 0, 그리고 여기는 x제곱. 이걸 계속 땡땡땡땡 해서 f n번 미분한 것분의 n 팩토리얼은 곱하기 x의 n승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테일러 시리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방법론의 핵심은 뭐냐면은 복잡한 함수가 있는데 되게 중요한 건 여기가 이퀄입니다. 이게 근사값이 아니고요. 이거를 우리가 분리를 해서 급수 시리즈로 표현을 하게 되면 n이 무한히 가면 갈수록 얘네 두 개는 똑같다라고 하는 정의가 바로 테일러 시리즈가 되겠고요. 이 수식의 핵심을 보시면 되게 복잡한 거, 여기 팩토리얼도 있고 미분도 하고 x도 나오고 팩토리얼 있고 미분하고 x 이렇게 나오는데, 중요한 건 포인트를 x에다 놓고 보세요. 여기는 3수이고 얘는 x고 얘는 x제곱이고 그 다음에 x3승, x4승, x5승, xn승까지 갑니다. x에 대한 다항식, 폴리노미얼을 이용을 해서 어떤 유형의 함수든 간에 표현하는 기법이 바로 이 테일러 시리즈입니다. 자, 그러면 이 수식에 따라서 sin x를 한번 바꿔보면요. sin x가 있는데 얘는 f0이잖아요. x에다 0 넣습니다. 그럼 0 나오겠죠. 1 팩토리얼 분의 1. 얘를 미분합니다. 코사인 x겠죠. 코사인 x에다가 0이 들어가야 되죠. 코사인 0은 1이 되고 x가 여기 등장합니다. 다음 플러스 2 팩토리얼 분의 1. 얘가 이제 여기 두 번 미분하기 필요하잖아요. 사인을 미분하니까 코사인, 코사인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사인. 마이너스 사인에다 0 집어넣으면 0이 돼버려서 여기는 더 이상 계산할 필요가 없고요. 다음 이제 얘 다음은 요 수식이니까 3 팩토리얼 분의 1. 그 다음에 f를 세 번 미분하기 필요하겠죠. 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코사인 한 번 더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마이너스 사인을 한 번 더 미분하면, 세 번째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나오죠. 마이너스 코사인. 0을 집어넣으니까 1 나오고요. 여기는 x 3승. 이렇게 수식이 갑니다. 자,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것이 바로 테일러 시리즈고요. 테일러 시리즈로 sin x를 표현을 하게 되면 sin x는 0 더하기 1 팩토리얼 분의 1x 더하기 0 더하기 3 팩토리얼 분의 마이너스 1 x 3승 이렇게 흘러가요. 자, 이게 여러분들 그 정통과니까 도대체 옛날에 저 ALU CPU 안에 보면은 더하기 빼기밖에 없고 곱하기가 있으면 뭐 나누기도 가능한 거니까요. 그 수치 연산을 할 수 있는 아리스메틱 컨트롤 유닛, 아리스메틱 로직 유닛 ALU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어셈블러 코드 레벨에서 보면 더하기 빼기 그 다음에 곱하기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sin x를 계산을 할까요? 바로 이 방식을 가지고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인의 어떤 값을 구하기 위해서 빨리 고속으로 구하려면 뭐 0도부터 90도까지 0, 1, 2, 3, 4, 5, 6, 7 정수 레벨에서의 사인 값들을 결정을 해놓고 그 사이를 0과 1 사이를 단순히 뭐 내분 인터폴레이션만 쓰게 되면 에러가 많기 때문에 이 테일러 시리즈를 이용을 해서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1대1 인터폴레이션 하는 경우에는 선형으로 이 두 가지의 값들이 사인이니까 뭔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네?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 사이를 직선으로 보관을 하게 되면 에러가 너무 많은데 바로 이 테일러 시리즈를 이용을 하게 되면 에러가 없이 사인을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법들이 옛날부터 쓰였던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터프하게 x가 되게 작으니까 x가 되게 1보다 작더라 라고 하는 정의를 갖고 있게 되면 x 삼성도 거의 1보다 작으니까 x 삼성도 거의 0에 가까워지게 되니 이거를 어프록시메이션 하게 되면 sin x는 이제 물결 표시로 같다, 유사하다 해서 x하고 유사하다. 단 이때 x는 되게 작아야 된다 라는 정의가 등장합니다. x가 1보다 되게 작으면 뭐 0.001, 0.001의 3승은 얼마예요? 거의 0에 가깝죠. 그래서 이걸 빼버리고 테일러 시리즈는 여기가 이퀄 표시로 등호로 같습니다. 여기가 무한대까지 가기 때문에. 그러나 이걸 어프록시메이션 해서 x만 이렇게 남겨놓는 경우에는 우리가 물결 표시로 쓰고 sin x에 x가 작게 되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x가 되게 작아요. 예를 들면 1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1도 sin 1도는 얼마일까요? 라디안으로 써야 되니까 1 곱하기 3.14 나누기 180도 해보면은 sin 1도는 거의 0에 가깝겠죠. 자, 다음 sin 5도는 얼마일까요? 5 곱하기 3.14 나누기 180도 라디안으로 해보시면은 0.08 되게 작은 값들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의 사인파형을 생각해 보시면은 사인파형은 처음에 이렇게 가기 때문에 각도가 작은 영역에서는 여기가 직선처럼 보이죠. 이게 바로 y는 x인 거고 이 녀석은 y는 sin x이고요. 범위가 작은 범위, 특정한 값보다 작은 영역에서는 y는 x하고 y는 sin x는 굉장히 유사해집니다. 한번 아까 메트를 좀 했으니까 한번 볼까요? sin 10도 곱하기 3.14 나누기 180 0.17 제가 뭘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이거 너무 큰 차이가 나고 0.1도 하고 볼까요? 0.1도는 0.00에 되게 유사한 값들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가 제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데 뭘 착각하고 있는지 참 모르겠는데 더 작은 값 제가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와서. 자, 여러분들 이거는 그림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시면은 방금 전 설명드린 대로 사인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요 각도하고 요 값이 되게 유사하다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뭔가 표현을 지금 잘못하고 있어서 뭔지를 지금 찾지 못했는데 그죠? 레디안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도하고 제가 혼동해서 얘기 드린 것 같아요. 되게 작은 값 0.1이라는 거 sin 0.1은 얼마일까요? 지금 보시면 이제 답이 나왔죠. x는 sin x 값이 1보다 작을 때 라고 했고요. sin 0.1 제가 아까 레디안을 거꾸로 다시 넣어가지고 틀렸는데 x가 0.1일 때 sin x, sin 0.1은 얼마인가? 0.0998이에요. 이 값은 0.1하고 되게 근사하죠. 이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매트랩을 킨 건데 바보짓만 방금 전에 했네요. 그리고 또 다른 값 한번 보실까요? sin 0.5는 얼마인가? 보시면 비슷하죠? sin 0.5는 0.5하고 되게 비슷하다. 실제로 보시면은 0.4794가 나옵니다. 두 개가 유사한 것들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테일러 시리즈의 증명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래서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사인, 코사인으로 되어 있는 이 로테이션 매트릭스는 감마 값이 작다면은 코사인 감마는 그냥 1이 되버릴 거고요. 마이너스 사인 감마는 마이너스 감마가 되고, 사인 감마는 감마가 되고요. 코사인도 역시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사인, 코사인인데 감마가 작다라는 가정 때문에 이렇게 상수로 변환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수식을 이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조금 눈여겨보시면 X축으로 예를 들어서 그냥 알파, 베타, 감마라고 써놨고요. X축에 대해서 알파만큼 변화, Y축에 대해서 베타만큼 회전, 그 다음에 G축에 대해서 감마만큼 회전. 그래서 얘네들을 원래대로라면 코사인, 사인이 되게 복잡하게 많이 나오는 것들일 텐데, X축으로 알파만큼이면 X축이니까 1, 0, 0, 0, 0 풀로 한번 써볼게요. 로테이션 매트릭스만 좀 보니까 3/3으로 제가 써놓겠고요. 1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0, 아유 잘못했다. 00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사인 코사인일 텐데, 이 녀석이 선형화 리니어라이제이션을 하게 되면 알파 각도만큼 내려가니까 코사인은 1이 될 것이요, 마이너스 사인은 여기도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 여기는 알파, 여기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Y축의 경우에 RY 베타는 베타가 되게 작다라는 가정이 들어가면 코사인 사인 0, 0, 1, 0, 마이너스 사인 0, 코사인 이렇게 나오겠죠. 베타니까 여기가 코사인이 베타가 작아서 1 되고, 여기는 베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베타, 여기는 1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알파로 X축에 대한 회전은 알파에 대한 수식이 이렇게 남을 것이고, 베타에 대한 건 이렇게, 감마에 대한 건 바로 전 페이지에 했고, 세 개의 매트릭스를 곱하게 되면 굉장히 유명한 작은 각도에서의 회전하는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이렇게 얻어집니다. 이 문제를 보시면 가운데는 전부 다 111이고요. 양쪽은 서로 대칭인데 부호만 달라요. 여기도 부호만 다르고 여기도 부호만 다릅니다. 많은 유형의 그 회전을 하는데 미분을 써서 되게 변환을, 작은 각도의 변환을 할 때 바로 이 매트릭스가 많이 등장을 하고요. 동력학 계열에서도 이 수식은 이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우는 데서는 잘 안 나타납니다만, 케인 메소드를 쓴다거나 할 때도 똑같은 유형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로테이션 매트릭스는 세 개의 축에 대한 회전을 다 포함해서 선형화되어 있는 매트릭스 하나가 완성이 됐고요. 이 녀석하고 PI를 곱해서 더하기 T 한 다음에 이제 빼보면 수식이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알파, 베타, 감마가 같이 들어가 있고요. 이게 전부 다 지금 보시면 더하기로 되어 있어요. 걔를 제곱을 하는 겁니다. 제곱을 해서 이 안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유형의 수식을 볼 때는 뭐가 상수고 뭐가 구해야 되는지, 언노운인지 헷갈리니까 되게 조심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여기서 뭐예요? 로테이션 R하고 트랜슬레이션 T를 구하고 싶어요. 로테이션은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는 세 개의 변수, T는 TX, TY, TG 해서 세 개, 총 6개의 변수를 구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수식은 지금 보시면은 무언가의 제곱으로 표현되어 있고, 얘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표현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수학적인 거 하나가 더 들어가긴 하는데, 그거는 제가 설명을 무시하고요. P하고 Q 두 개 차이에다가 노멀 벡터, 그 다음에 T, 트랜슬레이션, NI 있고, 그 다음에 R은 알파, 베타, 감마라고 표현하게 되면 P하고 N하고의 크로스 연산에다가 도트 프로덕트 한 결과가 같다라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수학적으로 이거를 간단하게 표기하기 위해서 로테이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축이 필요해서, 축이 필요할 때는 두 개의 벡터가 있으면 지난번에 실린더 프리미티브 구할 때 했었죠. 그래서 센터 회전하는 축이 크로스 연산으로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곱하기 관계로 표현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R은 알파, 베타, 감마이고요. 여기는 T는 아까 얘기드렸던 TX, TY, TG로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여기서 연달아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수식이 나오고요. 이 수식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오브젝티브 펑션 또는 코스트 펑션이라고 불리는 2는 스칼라 값이고요. 이 안에는 다 벡터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그 로테이션에 대한 거를 앞서서 얘기 드린 것처럼 알파, 베타, 감마라고 코사인, 사인이 아니라 알파, 베타, 감마로 선형화를 시켰기 때문에 이 수식은 이제 완전한 선형 수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어떻게든 최소값을 구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x 빼기 1의 제곱을 y라고 했을 때 y의 최소값은 뭐 당연히 x는 1일 때 0 나오잖아요. 이 최소값을 구할 때 보통 하는 행위가 함수 y를 x로 편미분해서 그 값이 0이다 라고 하면 그때의 x값이 최소가 되게 하는 값이 되겠죠. 그래서 x는 1일 때 y는 0이 나올 겁니다. 이 방법과 동일한 거를 이 수식에다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안에 r하고 t가 미지수가 되겠죠. 그래서 r에는 알파, 베타, 감마가 있고 t에는 tx, ty, tz가 있기 때문에 걔들을 각각 다 미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수식에 알파, 베타, 감마, tx, ty, tz 6개의 변수로 편미분을 해주고 그 결과가 여기 있는 것처럼 0이다 라고 하게 되면 식이, 여기에 지금 식 하나가 등장을 했죠. 미지수가 1개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미지수가 총 6개이기 때문에 6개의 수식이 나올 거고, 그 6개의 수식을 배치를 하게 되면 행렬의 형태로 선형대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미지수 알파, 베타, 감마, tx, ty, tz에 대해서 이런 식의 매트릭스가 등장을 해요. 여기 시그마가 붙은 이유는 pi, qi, 샘플의 개수에 해당하는 것들을 전부 다 넣어서 합쳐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시그마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잘 보시면 C라는 기호가 나오는데, C는 샘플하고 N을 노멀 벡터의 크로스 연산입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요걸 크로스라서 C라고 붙여놨고요. 이 수식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이제 되게 좋은 방법은, 알파, 베타, 감마는 뭐예요? 회전에 대한 거고, 회전에 관한 녀석은 여기 있는 크로스 연산하고 도트 프로덕트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은 대략적으로 우리가 따져보면 알파, 베타, 감마는 이 부분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크로스 연산에 대한 것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tx, ty, tz를 구하는 부분은 앞부분에 노멀 벡터가 있잖아요. 이거를 한번 편미분을 하더라도 이 앞에 있는 숫자들이 붙을 테니까 tx, ty, tz랑 관련된 이 부분들에는 노멀 벡터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식을 잘 보시면은요, 되게 복잡해 보여도 규칙성이 여기에 명확합니다.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하고 관련된 거는 크로스 연산하고 앞부분에 붙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 크로스 C에 대한 것만 있고요. 그 다음에 tx, ty, tz에 해당하는 건 노멀이 있으니까 여기는 다 노멀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수식을 알파에 대한 것도 풀게 되면 이 두 군데에는 크로스하고 노멀 벡터, 여기 노멀 벡터랑 크로스로 이렇게 네 파트로 구별이 됩니다. 자, 어쨌든 이걸 풀게 되면 나오는 결론은 뭐냐, 이렇게 생긴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가 하나의 A 매트릭스가 될 거고요. 미지수는 여기 6개 이렇게 나타나고, 여기도 시그마가 있어서 복잡해 보이지만 계산하면 상수로 표현되는 이와 같은 수식이 등장을 합니다. 이거 그냥 선형대수 행렬 계산이잖아요. 그래서 x는 a 인버스 곱하기 b를 통해서 알파, 베타, 감마, tx, ty, tz를 구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거 이제 복잡해 보이지만 이건 되게 규칙적으로 다 만들어져 있어서 여기에 맞춰서 풀기만 하면 매트릭스가 만들어져서 뒤에서 제가 예제로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여기 이제 하나의 그 샘플로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예전에 이제 그 수술 로봇 때문에 무릎 관절 쪽에 투영된 것들을, 예를 들면 이 빨간 거는 모델입니다. MRI나 CT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이 사람이 현재 무릎뼈를 추출해서 3차원화 해놨고요. 피머, 정강이뼈, 이게 고관절이었나 무릎뼈였나 헷갈리는데 아마 무릎뼈 맞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실제 수술 환경에서는, 이걸 제가 좀 한번 뒤에서 얘기 드릴 텐데요. 이건 수술을 실제 하면서 무릎을 째가지고 영상을 찍어냅니다. 그러면
티슈도 붙어 있고 뭐 여기저기 피도 묻어 있고 예, 살덩어리도 좀 있기 때문에 지저분하겠죠. 그럼 얘네 두 개를 매칭을 해서 예, 현재 돌출되어 있는 뼈의 위치를 보정한 다음에 로봇으로 예, 갈가 들어가는 이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빨간 게 모델, 예, 여기는 하얀색이 샘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무릎 관절 뭐 이런 것들 보시면은 나이 들면 이제 수술들 많이 하는데요. 이 부분에 이제 연골들이 떨어져 나가면 무릎을 째고 뭐 이런 수술을 하는데, 이거 로봇으로 수술을 하려고 하면은 예, 이게 대상체가 사람 몸이다 보니 바이오잖아요. 뭔가 이 생체적인 것들은 전부 다 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예를 들면 뭐 휴대폰 뭐 또는 이런 담뱃값 이런 것들 보시면은 글자나 이런데 각도가 예, 각이 많이 져 있죠. 그래서 얘들을 하나의 특징점으로 쓸 수가 있는데, 뭔가 동그란 것들이 많은 것들 뭐 이런 것도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각이 있는 것들이 잡히니까 얘네들은 피처가 나올 텐데, 되게 애매한 거 있죠. 이런 것들 보시면 둥글둥글하게 생겼고 전반적으로 면들이 다 채워져 있는데, 그래도 이런 데 꼭지점은 있습니다만 이런 데는 잘 안 잡히겠죠. 그래서 이 바이오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비전 처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제 옛날에 스캐너를 써서 정렬을 하는,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를 찾는 것들을 한번 제안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스캐너를 써서 여기 뼈다귀가 요만큼 이렇게 돌출이 되어 있을 텐데, 이 돌출된 부분을 레이저 스캐너로, 레이저 스캐너의 위치는 알고 있으니까 스캐너가 위치를 재면 원래 그 CT나 MRI 데이터에서 얻은 정보하고 매칭을 해서, 원래 데이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카메라 스캐너에서 보면 이렇게 삐뚤어져 있잖아요. 그럼 두 가지 사이에 원래 데이터와 모델과 샘플에 대한 ICP를 투영을 해서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을 얻으면 현재 돌출된 부분이 원래 데이터 대비 어떤 변화를 했구나. 그럼 이제 그때 위치가 정확하게 잡혔기 때문에 로봇이 와서 삐딱하게 되어 있으면 삐딱한 상태로 수술을 하는 이런 용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이제 정렬, 레지스트레이션 과정이라 부르고 있고, 원래 이 정렬 과정이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정렬이 안 될 때에는, 예전에는 뭐 요새도 그럴 텐데요. 이 뼈다귀가 이렇게 튀어나오면은 이거를 로봇으로 움직여가면서 점 64개를 찍어가지고 그 점을 토대로 해서 레지스트레이션을 하는데, 하다가 누가 툭 치거나 환자가 뭔가 움직임이 있거나 또는 뭔가 의사가 테이블을 치거나 뭔가 다리가 조금이라도 흔들리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레지스트레이션을 또 합니다. 그래서 이 레지스트레이션을 하는 과정이 전체 수술 프로세스를 되게 길게 하는 요소라서 예전에 스캐너를 이용한 방법론을 한번 제안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또 뭐 특허 한 3개 정도는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 이제는 풀어버렸던 거고요. 재미삼아서 한번 여러분들이 느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한 좌표계를 알아야 되는데, 뼈다귀의 경우에는 MRI나 CT를 찍으면 얘들의 형상을 정확하게 구해낼 수가 있죠. 근데 수술 과정에서는 이렇게 돌출될 수도 있고 이렇게 돌출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들의 위치가 정확하게 공간상에 어딘지 모르니 로봇이 접근을 하기에 어렵죠. 데이터만 있을 때는 로봇이 어떻게 접근한다라는 것들을 미리 수술 계획을 짜 놓더라도, 실제 수술 환경에서는 뼈다귀가 돌출이 되는데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다리 각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 이걸 스캐너로 찍어서 이 데이터하고 매칭을 하게 되면 얘의 현재 좌표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현재 여기 있는 로봇이 움직여서 얘를 보정해서 수술을 하는 이런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를 가지고 뼈다귀 중에 일부 매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보시면요, 중간중간에 제가 일부러 노이즈 넣는 경우도 있고 두 개의 모양이 서로 다른 경우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노이즈가 있는 경우만 가지고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디 갔지? 요거네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모델이고 이게 샘플이에요. 그러면 얘하고 얘 두 개 사이에 변환을 해서 얘를 이제 갖다 매칭을 할 거고요. ICP를 한번 합니다. 그리고 또 클로즈스트 포인트를 찾고 아까의 매트릭스 연산을 풀고,
그리고 나서 이동한 다음에 또 클로즈스트 포인트를 찾고 또 매트릭스를 풀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지금 마지막에 거의 수렴하면서 들썩들썩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매칭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썼던 그 샘플이 모델에까지 이동했던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 결과물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ICP의 핵심은요, 아까 제가 얘기를 안 드렸는데, 처음에 클로즈스트 포인트를 찾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샘플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모델이고 여기가 샘플이거든요. 그럼 가장 근사한 점들을 찾고요. 그게 끝나면 PI와 QI 사이에 어떻게 변환을 하면 된다라는 H 매트릭스를 행렬 연산을 토대로 해서 풀어내죠. 그리고 이때 X는 알파, 베타, 감마, TX, TY, TG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연산을 해서 여기에 있는 PI가 일단 이동을 하죠. 이동을 한 다음에 다시 첫 번째로 돌아가서 이동한 샘플과 모델에 가장 가까운 점을 찾아서 다시 H 매트릭스를 찾고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모델이 여기고요. 샘플이 여기 가서 이동을 하는 최종적인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이 얻어집니다. 그래서 이 ICP는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거 점 1600개 정도밖에 안 돼서 지금 얘는 티슈를 상정해서 일부러 노이즈를 좀 줬고 얘는 모델이고요. 그래서 얘가 처음에 클로즈스트 포인트 찾아서 알파, 베타, 감마, TX, TY, TZ 구해서 변환 한번 변환하고 클로즈스트 포인트 찾고 그래서 PI, QI 계산하고 행렬값 구하고 변환 구한 다음에 또 이동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클로즈스트 포인트 찾아서 행렬 풀고 이동하고요. 클로즈스트 포인트 찾고 행렬 풀어서 또 이동하고요. 이걸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되면 요 밑에 보시면은 에러 값이 314 정도에서 딱 멈춰 있고요. 에러는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에러는 0이 될 수가 없고 ICP의 목표는 PI하고 QI 사이에 에러를 최소화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면 이 녀석이 목표값 주변에서 이렇게 흔들흔들 멈춰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의 재밌는 사례로서 데이터 되게 적게 해서 테스트 해본 결과이고 노이즈들 좀 넣었기 때문에 노이즈들 때문에 뾰족뾰족한 것들이 어떻게 돼요?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매칭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이렇게 서로 다른 것도 테스트 해보시면은 잘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는데요. 오히려 이 녀석보다는 이게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얘가 모델이고 얘가 샘플이에요. 샘플에 노이즈가 많이 튀어나와 있죠. 얘를 여기다 갖다 매칭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델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샘플이 이렇게 뾰족한 노이즈가 있습니다. 이걸 여기다 갖다 맞추면은 이렇게 갖다 맞춰야 되니 에러가 이만큼 발생을 하겠죠. 이 부분은 이렇게, 이 부분도 이렇게, 거꾸로네. 얘는 이쪽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고, 그 다음 얘도 이쪽으로 나가려고 하지만, 튀어나온 건 또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런 노이즈들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절대로 이게 0이 될 수도 없고요. 이 노이즈들 때문에 들썩 하나의 라인이 있는데 노이즈가 이렇게 생겼다면 얘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고 얘는 이쪽 하다 보니까 미니멈 값을 찾으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살짝 흔들리는 것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이즈가 있더라도 매칭은 결국은 PI하고 QI, 여기에 있는 점 PI와 여기에 있는 점 QI의 두 개 사이에 거리 데이터를 최소화시키는 게 목표이다 보니 이 녀석이 여기 가서 노이즈가 균등하게 있으면 여기 가서 이렇게 잘 붙을 거고요. 모양 자체가 아예 극단적으로 이런 식으로 다르다고 하면 여기 가서 붙을 때 되게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이즈가 있더라도 이 녀석들을 갖다 붙고 서로 양쪽의 개수가 다르더라도 여기서 가장 가까운 녀석을 찾아서 그 점으로의 이동으로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을 계산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성공적인, 해보면 이거 잘 되네 라고 하는 몇 개 안 되는 방법론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 ICP는 저도 옛날에 해보고 되게 재밌는 방법이라고 느꼈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에러 커브가 우리가 아까 구했던 수식에 이 수식을 에러라고 정의했고요. 저기 제 애니메이션도 넣네요. 방금 전에 흔들렸는데? 네, 지금 흔들리고 있잖아요. 이 녀석이 마지막에 이렇게 수렴을 합니다. 이렇게 흔들 하면서 튀어나온 부분, 안쪽으로 튀어나온 거,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튀어나온 거, 그것들이 전부 다 에러이니까 어떻게 움직여야 제일 에러가 작아질까 라는 형태로 움직이는 거고요. 에러가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굉장히 일관되게만 그러니까 어떤 확률 분포를 가지고 에러가 존재한다면 얘들은 튀어나온 것과 안쪽에 있는 것들이 서로 비슷한 어떤 비율을 가질 테니 이 녀석이 수렴하는 거는 안과 밖을 잘 쪼개는 형태로 수렴이 될 겁니다. 자, 이 녀석에 대한 조금 해석을 해보시면요. 노이즈가 있더라도 이 부분들은 잘 수렴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에러 커브가 이렇게 생겼고 우리가 미니멈을 찾는 건데 노이즈가 추가가 되면 노이즈가 추가된 형태로 에러 커브가 새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미니멈 솔루션에 해당하는 것들은 어차피 거의 같은 지점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모델과 샘플, 이게 모델이고 이게 샘플인데 샘플이 일관된 노이즈를 가지고 있다면 플러스 마이너스에 제곱을 한 에러들을 갖다가 최소화하는 형태이니 이러한 유형의 사인은 직선 모델에 사인파형의 샘플은 모델에 잘 가서 중간에 붙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이즈가 빨간색 형태의 노이즈가 이 에러 커브에 추가가 돼서 이게 이렇게 모양이 바뀌더라도요, 이 미니멈 값은 크게 변동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그 ICP의 경우에는 수렴을 잘 하는 방법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CP를 예전에 매칭할 때도 좀 썼었는데요. 이 천정을 보고 다니는 V슬램 계열 쪽에서 초기에는 매칭 가지고도 테스트를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제 방인데 제 방에서 테스트 해봤는데 각도가 로테이션 약간 한 겁니다. 그래서 천정을 보고 있는데 각도 변화를 좀 많이 했죠. 지금 대충 보시면 45도 정도 했는데 이 상태에서 그대로 코레스판던시를 찾으려고 하면 쉽지가 않기 때문에 ICP 토대로 해서 어떤 게 모델이고 어떤 게 샘플인지 뭐 구별 없이 여기서 썼고요. 이게 모델이면 이게 샘플이고 샘플을 모델에 갖다 붙이는 작업을 해보시면은 여기에서는 지금 잘 안 보이실 텐데 이쪽에 있는 점이 빨간 점이고요. 여기 있는 게 하얀 점이고 얘들을 매칭을 해보면 근사하게 잡힙니다. 그러면 이 근사하게 잡힌 다음에 이 ICP를 한번 하고 나서 코리스판던시를 다시 찾아내는 이런 스타일로도 적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매트랩 예제로도 제가 만들어 놨고요. 매트랩 예제에서는 일단 제가 매트랩에서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보시기엔 2D가 좋기 때문에 2D로 수식을 바꿔보겠고요. 앞서의 수식은 결국은 로테이션, 트랜슬레이션 빼기 QI 그리고 PI하고 QI 사이에 노멀 벡터 N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3차원을 원래는 3차원이었는데 2차원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2차원에서는 이렇게 회전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 이게 X축 이게 Y축이면 이쪽으로 G축이라 G축만 Z축 하나만 쓸 거고요. 알파 베타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로테이션은 감마만 써서 이렇게 선형화 했고요. 아까 보시면 이 수식이 이제 0이 되잖아요. 한번 미분한 것들이 0이 되면 그 부분에서 최대 또는 최고를 가지니까 알파 베타 없어져야 되니까 이 수식에서 얘네들 사라져야 되겠고요. tx, ty, tg에서 z축으로는 움직임이 없죠. 평면 문자로 바꿨으니까 x, y 그리고 감마 형태로 g축 회전만 하는 이 세 가지만 쓰고 얘는 지워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z도 지워버려야죠. 여기 실수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앞서의 수식에서 본다면 앞서의 수식은 알파, 베타, 감마, tx, ty, tz가 있는데 얘네들 요소를 지워버리고 감마, z축 회전, tx 이동,
ty, y축 이동만 있겠죠. 그러면 위의 수식을 만들어 놓고는 되게 쉽게 바꿔낼 수가 있겠죠. 감마랑 tx, ty만 관련 있는 거니까 딱 이 부분만 남겠죠. 왜냐면 이렇게 곱하니까 이 첫 번째 식은 알파에 대한 거고 두 번째 식은 베타에 대한 거죠. 요 두 번째 수식이 나온 이유는 베타에 대해서 얘를 편미분한 게 0이다 해서 등장한 거고요. 첫 번째 수식은 알파에 대해서 이 수식이 0이다라는 거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알파 베타가 의미가 없으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수식이 의미가 없고요. 마지막 z에 대해서 tz, g에 대해서 편미분한 게 0이니까 마지막 수식도 지워져야 되겠죠. 그리고 나면 중간에 요식 세 개가 될 텐데 알파 베타에 대한 거 의미 없고 tz 의미 없으니까 이거 다 지우고 알파에 대한 거 지우고 이렇게 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다 알파에 대해서 곱해지는 거고 이게 베타하고 곱해지니까 이걸 빼면은 요 수식하고 요 부분은 감마 tx, ty 그래서 요 수식만 남겠습니다. 이걸 가지고서 돌려본 예제가 매트랩에서 테스트 1, 테스트 2 제가 만들어 놨고 테스트 1은 여러분들이 직접 클릭을 해서 모델과 샘플을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클릭하면 모델, 두 번째 클릭하면 샘플, 그리고 얘네 두 개를 ICP로 매칭을 해보자 라는 건 테스트 2에 있습니다. 결과 한번 보여드릴게요. 편의상 테스트 2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 말고 이건 결과고요. 저는 지금 지금 리을자를 대충 그려놨고요. 이 리을자를 수렴을 한번 시켜볼게요. 그래서 ICP를 쓰니까 근처에 있는 점들을 찾아서 오른쪽에서 지금 왼쪽 모델로 파란색 쪽으로 이동하는 장면 보실 수 있고요. 자, 이 녀석을 이게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리을자의 경우에는 회전을 해도 리을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계속 수렴을 못하고 정확하게 못 찾고 이 근처를 뱅뱅뱅뱅 요 정도면 에러가 좀 많이 작네요. 이걸 수렴이 잘 안 되면서 얘는 이 주변을 뱅글뱅글 도는 하나의 사례로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주변을 얘들이 멀어지는 것 같다가는 다시 파고 들어와 갖고요. 이동 많이 했네 이거는. 이 주변에서 어떻게든 수렴하려고 얘들이 찾아다니고 있는 장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냥 보고 계시면 하나의 사례로서 재밌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뭔가 잡힐 것 같은데 에러가 되게 작은 데서 컷하셔도 좋겠고요. 얘는 제가 하나의 사례로서 수렴하기 어려운 형태들을 얘기 드리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 녀석은 그래도 운 좋게 조금 모양은 안 좋지만 수렴을 좀 잘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파란색이 모델이고요. 여기 초록색 표현된 것들이 샘플입니다. 얘네들을 이동을 해서 최종적으로 빨간색으로 그려놓으면 비슷하게 이렇게 멈췄습니다. 근데 이러한 데이터들의 이 예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이유는 네모가 네모한테 가서 붙기가 이게 조금 쉽지 않습니다. 네모가 네모에 가서 붙으려고 그러면 네모가 이게 모델이고 이게 샘플이면 여기까지 이동을 한 다음에 뱅글뱅글 돌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 샘플을 뒤집어도 똑같은 모양이 나오니까. 방금 전 보셨던 리을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얘가 여기에 가서 잘 붙을 것 같지만 리을을 뒤집어도 리을이거든요. 그러면 이 주변에서 수렴을 잘 못하고 얘네들이 뱅글뱅글 돌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네모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종류의 ICP 방법을 쓴다면 이런 식으로 대칭이 아닌 녀석들이 수렴시키기가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대칭이 아니기 때문에 빙글빙글 도는 현상들이 줄어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ICP는 사실은 대칭이 아니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러가지 3차원 쪽에서는 우수한가 하면은 아까 보신 것처럼요, 여기 이렇게 실린더가 있다고 치면 우리가 쓰고 있는 포인트 클라우드는 앞면만 있어요. 그죠? 레이저 스캐너로 그 뎁스들을 뽑아낸 거기 때문에 앞면만 있어서 얘들 자체가 이렇게 뒤집히는 현상은 굉장히 적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들이 완전히 뒤집히면 얘하고 얘는 매칭을 하기 위해서 얘가 이렇게 돌아야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앞면과 뒷면이 너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3차원 쪽에서 ICP를 써보시면 철썩철썩 잘 붙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시는 것처럼 휘머 그 뼈다귀 일부를 가지고 해보시면은 2차원의 경우에는 뺑글뺑글 돌아다니거나 하는 안 좋은 현상이 벌어지지만 여기서는 ICP 적용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척척 잘 붙는 이런 사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에러는 13,000이었고요. 다음에 하니까 17,500. 이거 연산량 보시면은 0.06초 정도밖에 안 걸려요. 한 번 계산하는데. 물론 포인트 클라우드가 1600개밖에 안 돼서 그런데 처음엔 에러 많이었는데 에러가 점점점 줄어들어서 한 310대까지 내려오는 장면 보실 수 있고, 이 녀석 거의 이제 수렴을 했다고 봐도 좋겠습니다. 자, 이 ICP에서는 ICP를 보통 할 때 반드시 얘기하는 게 하나가 있죠. ICP에서 우리가 근접한 클로즈스트 포인트라고 하는 근접점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ICP는 반드시 써야 되는 게 하나가 있죠.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바로 KD 트리가 되겠습니다. 이 KD 트리를 쓰지 않고 Nearest Neighbor를 뭐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보면은 뭐 이건 전부 다 찾는 거죠. 모델하고 샘플을 전부 다 비교를 해서 찾게 되면 O2급의 연산량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겠고요. KD 트리를 쓰시면은 로그 형태로 가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 KD 트리는 정말 굳이 여기저기 안 쓰는 데가 없어서 맨 첫 페이지에 보시면은 제가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이 경우에 따라서 어떤 거는 있고 어떤 거는 안 해도 된다는 얘기 드렸습니다만, KD 트리는 항상 필요합니다. KD 트리는 노멀 벡터 계산할 때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뭐 굳이 쓰겠다면 프리미티브 구할 때도 영역 체크하는 데도 쓸 수 있고요. ICP 쪽에서는 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노멀 벡터 구하거나 이쪽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KD 트리 굉장히 중요해서 이 포인트 클라우드 영역에서는 KD 트리는 반드시 아셔야 되는 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ICP 메소드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까도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노이즈가 있더라도 노이즈가 빨간색으로 섞여서 있더라도 거의 비슷한 미니멈 값들 쪽으로 변수들 찾아주기 때문에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 찾아내기가 되게 수월한 방법론이고, 특히나 앞면이 뭐 이렇게 생겼고 뒷면이 이렇게 생긴 3차원에서 스캔을 하게 되면 손을 스캔하면 이렇게 보일 거거든요. 서피스만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녀석 모델과 이렇게 생긴 샘플 두 가지를 비교를 하면 이렇게 붙을 수가 없죠. 쉽게 말하면 전부 다 이렇게 가서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목볼록 형태가 비슷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런 스타일로 오목볼록이 완전히 서로 다른 게 대부분은 포인트 클라우드이다 보니 ICP 적용해 보시면은 3차원에서는 철썩철썩 하고 잘 갖다 붙는 좋은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점들이 되게 많다면은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모델과 샘플 두 가지가 점 데이터가 많으면 클로즈스트 포인트를 찾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100만 개, 이쪽에 100만 개 있으면 100만 대 100만을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연산량이 100만의 제곱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KD 트리는 필수로 여기서 쓰셔야 되는 거고요. KD 트리는 그리고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이게 3차원 데이터이다 보니 개수는 많지만 차원은 3차원 3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KD 트리는 이 포인트 클라우드를 위해서 거의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물론 KD 트리는 옛날에 70년대 만들어졌습니다만 이 포인트 클라우드를 처리하는 데에서 KD 트리는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요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조금 여러분들이 데이터 스트럭처들을 이용을 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여기에 같이 병행해서 적용이 될 수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요, 이렇게 모델, 이렇게 샘플이 있어요. 이거를 다 이동을 해서 여기 오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클로즈스트 포인트 찾아야 되니까 연산량이 많죠. 얘네들을 듬성듬성하게 모델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100만 개, 100만 개인데 랜덤하게 샘플링을 하면 여기 한 1000개, 여기 1000개. 그럼 이 정도로 올라오면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을 구해서 원래 100만 개, 100만 개가 있는데 시작이 이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방금 전에 구했던 샘플 기반에 구했던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을 써서 이 근처에 일단 갖다 놓고 여기서 몇 번만 연산을 하면
탁 ICP 매칭이 되기 때문에 연산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패치를 하거나 샘플링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ICP 기반의 매칭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는 매트랩 예제도 있고 하니까 재미삼아서 한번 수식 이해하신 다음에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칠게요.